그거를 원자력을 앞으로 지속 이용하는데 지금까지 그 개발되어 왔던 그런 발전소, 우리나라의 APR 1400, 또 미국의 AP 1000 이런 소위 3세대, 3.5세대 발전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욱더 안전하게 소위 피동 안전성이 증가된, 피동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없어도 냉각수가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 중에 하나인 이 뉴스케일 원자로라는 건데, 이거는 밑에 원자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원자로가 있고 증기를 내는 게 위에 있어요. 그러면 물은 더워지면 위로 가고 위에서 이제 열을 뺏기면 차지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소위 자연대류예요. 그러니까 자연대류를 이용하는 원자로예요. 그래서 전기 없어도 작동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크게 못 만들어요. 작게, 뭐 이건 6만짜리인데 6만짜리를 12개 이렇게 풀에다가 하나씩 꽂아가지고 뭐 72만짜리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트럭에다가 트레일러에 싣고서 가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듈러라는 게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작은데 공장에서 만들어서 싣고 가서 현장에서 설치한다는. 이게 이제 미국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인허가도 받고, 예, 그 미국 그 DOE 에너지성에서 지원도 받아가지고 2019년에 그 INL 미국 그 아이다호에 있는 그 국립연구소 사이트에다가 실제로 짓기로 돼 있어요. 이게 될 거예요, 곧. 여기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용기 만들고 그러는 거에 이제 납품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미래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테라파워라는 회사,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에서 개발하는 나트륨이라는 원자로예요. 나트륨은 액체 금속인데 아주 고온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냐면, 이 용융염이라는 열 저장 장치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발전을 할 때는 얘는 발전을 안 하고 그냥 용융염을 데워요. 뜨겁게.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이 발전 안 할 때 밤에 이거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하는데 아주 유력한 그런 발전소고, 원자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요 테라파워의 이 원자로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엑스에너지의 이 XE100이라는 원자로가 미국 에너지성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발되는 원자로예요. 이거는 헬륨 가스를 가지고 냉각을 해가지고 높은 온도로 이렇게 높은 열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에 쓸 수 있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물을 분해하는 기술이 전기 분해로 하는 게 제일 이제 흔한데, 전기 분해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카리, 이제 전기 분해, 물 전기 분해를 수전해라고 하거든요. 알카리 수전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성자 교환 수지 수전해,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체 산화물 수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보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옮겨다니는 이온이 수산화이온이냐 수소이온이냐 산소이온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개발되어 있고 대용량으로 할 수 있고, 요거는 좀 설치하기는 편한데 대용량 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효율은 제일 좋은데 이건 이제 고온에서 작동돼요. 한 뭐 700~800도 고온에서 작동되는데, 실험실 규모에서는 이제 입증이 됐는데 아직 대용량화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저렇게 전기 분해 장치가 있으면 전기만 나오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수소는 그 자체로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를 안 해요. 물을 분해해야지만 나오고, 그래서 물은 이제 H2O죠. 그럼 이제 수소를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 그럼 얘가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다시 얘가 물이 될 때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수소를 주게 되면 전기가 나와요. 어쨌든 수소를 만들려면 지금에서는 전기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태양광, 풍력 이런 데서 전기 나오면 그걸로 이제 전기 분해를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태양광 같으면 하루에 연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작동을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3.5시간, 많이 해야 4시간, 24시간 중에. 그럼 저는 전기분해 장치가 사실 이런 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 장비거든요. 이거 교체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이용률이 하루 뭐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장치를 만들 때 들어갔던 초기 투자비가 그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그 수전의 시설 이용률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데, 이용률이 낮아지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값이 물론 싸지면은 싸고 높아지면 높아지죠. 근데 우리나라 태양광은 일단 전기값도 비싸. 그 다음에 이용도 낮아. 그래서 많이 아까 이제 태양광이 한 60원 이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앞으로 떨어져서 100원 된다고 하더라도, 킬로와트 시당 100원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이 낮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15%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한 9,000원, 수소 1kg 만드는데 9,000원 정도 드는데, 반면에 이제 원자력은 그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발전 단가도 싸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하게 되면 한 3,000원 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자력 전기 싸고 항상 작동되는 원자력 전기를 쓰면은 수소를 싼 값에 태양광이랑 이런 것보다 한 3분의 1, 2분의 1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소를 만들게 되면 이제 수소 자동차, 뭐 수소 발전기 이런 데서 써서 이제 차 같으면은 이제 석유, 휘발유 이런 거 쓰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사실은 전기를 만드는데 무탄소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오는 수송, 난방 이런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수소를 쓰는 거 혹은 전기화를 높이는 거. 물론 전기 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또 이산화탄소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원자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거는 이미 이제 미국이나 또 프랑스 이런 데서 실행이 되고 있고, 이 미국의 이 기존 발전소에 미네소타의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발전소에서 미국 DOE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 수소 만드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끝에 있는 거 고온 산화물 수전해, 그건 이제 효율이 높은 건데 아직 기술이 미성숙된 건데,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지금부터는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 이거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하고 전력 규모가 비슷한 몇 개 나라, 선진국 몇 개 나라에서 전기를 이제 어떤 수산으로 생산하는가, 그걸 한번 이제 보면요. 이게 이제 전력 생산 비중을 이렇게 이 파이 차트에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같으면 원자력이 72%를 차지하는 거고. 근데 일단 중요하게 보면 석탄 탈피국이, 석탄을 안 쓰고 발전을 하는 나라, 그게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프랑스는 대부분이 원자력, 영국은 대부분이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석탄이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파란색. 영국은 옛날에는 이제 석탄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석탄의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해에서 나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써요. 저게 소비 중심이에요? 생산이에요. 이건 생산.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의존국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국은 가스가 주종이에요. 제일 많이 40%를 가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가스를 많이 써요. 일본은 원래 원자력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원자력은 여기 보면 원자력이 거의 빵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가스를 LNG를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일본 경제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일본에서 LNG를 많이 수입하게 되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도 LNG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당초에 2011년 이후에는 LNG 값이 확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나고, 그게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을 보면은, 풍력은 독일 보면, 독일은 석탄 다음에 풍력이에요. 근데 여기 특이할 건 석탄이 많아요. 독일이 신재생 많이 늘렸지만 석탄이 주종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이 세 번째가 원자력 다음에 세 번째가 풍력이에요. 영국은 북해의 그 이제 풍력 자원이 해상 풍력 자원이 좋기 때문에 풍력이 높아요. 태양광을 보면 일본은 여기 보면 수력도 많고 태양광도 많아요. 근데 일본은 풍력이 없어요. 풍력이 여기야.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이제 독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력을 보면 프랑스가 수력이 많아요. 프랑스 두 번째가 수력이야. 그 다음에 일본도 놀랍게 수력이 많아요. 섬나라지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각 나라마다 그 자기가 그런 그 자연 여건에 따라서 주력으로 쓰고 뭐 차선으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 다르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 풍력을 안 해요. 왜냐? 뭐 이게 타워세요 그러면 지진 위험성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해안이 금방 깊어져 가지고 해상 풍력하기도 어렵고. 영국은 왜 태양광을 안 하냐면 거긴 햇빛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풍력 위주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광은 그런대로 뭐 저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조건이 좋아요. 지금 풍력은 이 바람이 약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력 발전량은 바람 세기의 세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으로 떨어지면 바람 속도가 반으로 떨어지면 발전량이 8분의 1이나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자기 나라에 맞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되고, 왜 재생에너지 안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보여주는 대로 아주 효율이 좋은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원자력이 있단 말이에요. 원자력을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지금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을 굉장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솔라시도 전남에 있던 거 대규모 태양광 시설, 그다음에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야산 태양광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난 한 3년간 태양광을 엄청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태양광 용량이 있고요. 이게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예상한 용량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빗금으로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설치된 게 이제 이게 칸이 채워진 노란 건데, 2020년에 보면 72%나 초과 달성했어요. 이만큼 더 초과 달성한 거예요. 마구 이제 태양광을 지어댄 거죠. 그래서 발전량도 엄청 늘어났고, 반면에 풍력은 계획 대비 44%나 미달했어요. 8차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가면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이 거의 반반씩 되도록 쭉 올라가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달성을 못한 거죠. 그거는 이제 풍력 설치하는데 일단 민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작년에 태양광 발전에 의한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3% 정도 됐어요. 3%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많은 거예요. 유럽 전체를 봤을 때 태양광이 4%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뭐 유럽이 지금 신재생 많이 확대하고 있다. 아주 그 모범국가 독일 스페인 이런 데 모범국으로 돼서 그런데 거기하고 태양광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작은 게 아니다 이거죠. 많이 이미 됐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건 약간 겉다리로 가는 건데,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유럽의 이제 전력 비중을 보면은 유럽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게 원자력이에요. 유럽 전체로 보면은. 그게 이제 프랑스. 그래서 71% 이상 원자력을 대거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가스, 석탄, 여기까지 이제 전통이죠. 그리고 풍력이 많아. 풍력은 이제 영국, 독일 이런 데 많죠. 근데 특기할 게 수력도 많아요. 수력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라는 것도 많아요. 바이오라는 건 이제 나무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제 탄소 중립에 처져요. 왜냐하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거를 태우면 자기가 흡수한 것만큼 내보내니까 네트로 증가하는 건 없어요. 석탄은 캐서 태우면 네트로 증가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 이게 합치면 이게 다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여기에는 수력과 바이오가 엄청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물론 풍력도 많이, 우리나라는 수력 안 되죠. 댐 만들 수 있는 데가 없고, 나무 태워서 할 수도 없고, 바람도 잘 안 불고. 그럼 결국은 이제 태양광이고, 태양광이 그래서 비교적 하기가 쉬워서 지금 3%씩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고,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제 소위 그린 뉴딜 그러면서 이 신재생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8차 계획에서 29년, 28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당겼어요. 그래서 2025년에 뭐 2028년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9차 전력수급 계획의 태양광 설비 증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가고 풍력은 이렇게 가고, 8차는 이랬거든요. 미끈하게 비교적 미끈하게 갔었는데 8차 저걸 땡긴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제대로 된 계획으로 보여요? 저희 억지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2030년에는 또 20% 신재생 비중을 20% 달성하겠다는 건 그대로 놔두고 2025년까지는 땡겨서 하려니까 아주 이상한 엉터리 이런 계획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그런 계획이 앞으로 이제 뭐 몇 년 동안 급격히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간헐성 때문에 태양광이 용량이 많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용량이 늘어난 정도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수요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많이 늘리면 이만큼을 발전하고 수요가 이만큼이면 이제 나머지 발전은 이제 딴 걸로 해야 되는, 가스로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늘면은 가스로 발전할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요 모양이 오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덕커브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태양광 용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모든 발전소는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이미 그런 문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벌써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봐요. 오늘 기사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주도의 평균 수요가 400메가와트인데 지금 있는 태양광 공급 용량이 447이에요. 저게 다 발전이 되게 되면 전력 남는 거예요. 딴 거 다 꺼야 되고 공급이 초과되고 그러면 그것도 정전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소위 커테일을 너 발전하지 마, 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이제 육지에서도 저렇게 빨리 이렇게 증가시키려면 그런 문제가 곧 나타날 거예요. 태양광 확대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많이 발전될 때, 필요보다 많이 발전될 때는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하려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1메가와트인가? 여기 100메가와트씩 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100메가와트씩. 중국에 있는 건데, 일단 이거는 규모도 커요. 규모가 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량도 많아요. 이게 리튬으로 만드는 리튬의 물질량도 많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해가지고 딴 거 다 끄고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한다. 그랬을 때 하루치 전력을 공급하려면 1560기가와트가 되고, 이게 메가와트당 4억 하면 이거 건설하는 설치하는 데만도 624조 원 하루치만. 근데 작년 보면 장마가 뭐 한 40일 이렇게 지속되고 그랬잖아요. 저 며칠치 해놔야 되겠네. 수천조 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문제는 양이, 이런 걸 재료를 조달하는 것도 문제고, 저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으로 100% 한다면 R이 10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또 하나 문제는 원래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 분산 전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햇빛은 아무데나 비치니까 저런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여기저기 해놓으면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센 거를 어떤
한 국부 지역에다 이렇게 안아도 되고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태양광 발전소가 보면 어디 제일 많이 발전돼 있냐면 전남이에요, 전남. 그리고 전남은 인구가 적어. 그래서 인구당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면 서울을 1위라고 보면 전남이 78회예요. 전기는 서울에서 많이 쓰는데 전남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송전선이 이제 쫙 깔려야 되는데 지금 송전선은 늘리지도 않고 있어요. 송전선 늘리려면 또 민원 엄청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서울로 가는 송전선이 4개가 주로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중 하나라도 끊어지고 되면 이제 이쪽에서 과한 그 생산이 되게 되면 그럼 이게 전력망이 붕괴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작년 아까 같이 이제 70% 이상 이제 초과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제 소위 RPS 제도라는 게 있는데 발전 회사들이 신재생을 얼마만큼 공급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있어요. 이제 그 공급해야 될 물량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네 회사가 못 하니까 일반 그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한 거를 이렇게 사요. 크레딧을 사는데 살 거는 정해져 있는데 팔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져. 그게 이제 REC라는 건데 REC 단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136인데 지금 42. 그러면 이제 태양광 업자들은 원래는 과거에는 킬로와트 시당 136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40원밖에 못 받으면 엄청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이렇게 데모를.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했더니 정부가 뭘 했냐? 그러면 우리 더 사줄게. 조정할게. RPS 비율을 높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알려지지 않게 한 게 뭐냐면 소위 장기 고정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번 계약하면 20년 동안 그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REC라는 거는 그때그때 현물 시장에서 입찰해가지고 꼭 주식 뭐 이런 어시장 가서 입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이제 REC 저기인데 현물 시장인데 장기 고정은 이건 그냥 처음에 한번 입찰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런 발전회사들이 많이 허용을 하게 되면 그 장기 할 때 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떨어지다가 이런 분 데모하니까 올려줬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때가 최저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태양광 업자들이 불만이 좀 줄어졌어요. 이 데모 별로 안 해. 근데 거기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 RPS 상한선이라는 게 이제 지금 법에 의하면 2024년까지 10%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25%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전회사들은 저만큼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적자야 이거는. 1%포인트 올라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는 4천억 적자가 되고 그건 결국 누가 내야 되냐? 국민이 내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좋아? 태양광 업자들은 좋아요. 이거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야. 저렇게 많이 사주면 가격을 낮춰서 입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태양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을 하는 거는 타당한데 그게 과거 10년 동안 태양광 건설비 떨어지는 거 보면 한 5분의 1 수준, 발전원가도 5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세계 평균으로 보면 킬로와트 시당 한 6.8센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70원 원가가.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50, 160원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될 거니까 태양광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풍력이에요. 풍력은 지난 10년 동안 별로 안 떨어졌어요. 뭐 아까 태양광은 5분의 1로 떨어졌는데 이건 20% 떨어졌어요. 아까 거 80% 떨어진 거지. 원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왜냐하면 이 풍력 발전기라는 거는 뭐 기술이 그렇게까지 뭐 날개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태양광 모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 진보에 비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람의 그 풍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 원가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그래도 외국에서 나온 거 그런 터빈을 써가지고 육상에서 하면은 좀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서남 해상이라든지 또 신안 앞바다 이제 풍력 발전 이런 거 하면서 두산이나 이런 국내 기업이 공급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은 그 경쟁력이 굉장히 풍력 발전 터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공급한 실적도 없고 기술 개발도 안 했고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이게 2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팔 때 110원에 파는데 풍력 발전하게 되면 팔 때마다 170원씩 킬로와트당 손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2.4기가와트 하면은 연 1조씩 손해를 봐요. 저 신안 거 하게 되면 연 3조씩 손해 봐. 예? 이거는 확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태양광이고 태양광도 특별히 이 우리나라 쌀 소비 그 경향을 보면은 이게 최근에 많이 줄어들어요.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이고 결국 그게 뭐냐면 논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논이 그래서 논의 한 10% 정도를 이렇게 태양광 발전에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농민도 소득을 더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그 더 커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발전량의 20%를 충당을 하려면 태양광 효율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0.15로 나누면 그거는 130% 평균보다 130%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주도에서 발생한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이 다 비치면 필요한 것보다 33%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ESS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또 엄청나게 그 ESS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뭐 그리고 또 남는 건 수소로 하고 그런다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태양광의 그 무분별한 확대는 사실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는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미 사실 원자력은 검증됐어요. 아까 생명 안전성이 높다 그랬고 사용 해결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랬고 비용도 싸고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을 해야만 앞으로 이제 수송과 난방 분야에서도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고 또 수소 같은 걸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천연자원도 없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집약적인 머리 좋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원전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이 고밀도 청정 전력으로서 우리나라에 제일 적합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제 늘려갈 때도 아까 보면 이제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주느냐? 싼 원자력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전의 수소를 원자력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이 많이 남을 때는 이제 수소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아까 그 열 저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탄소 중립 실현을 하려면 원자력 위주로 가고 농촌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를 보조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